강릉 외곽의 조용한 산자락, 겨울의 첫눈이 하얗게 대지를 덮고 있었다. 유지원은 낡은 외투 위로 둘은 회색 머플러를 단단히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하얀 숨결이 매서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발밑의 눈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언덕 위 작은 공동묘지. 한적하고 고요한 공간에는 몇몇 묘비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온 국화를 조심스레 무릎 꿇은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강민재, 1975-2019. 성실한 경찰관이자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묘석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지원은 눈을 감았다. 이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녀는 속삭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 그럼에도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한구석이 다시 시려왔다. 민재는 생전에 지역순찰경찰로 성실히 일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구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지원은 아이 없이 홀로 살아왔다. 그 어떤 위로도 그녀의 내면에 드리운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묘석 옆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아이였다. 겨우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낡은 외투에 모자도 없이 작은 손으로 묘비를 조심스레 닦고 있었다. 지원은 순간 멈칫했다. 애야, 누구니?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기가 아빠 묘예요. 지원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했니? 아빠. 강민재.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아빠 얼굴도 잘 몰라요. 엄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여기 이 이름을 보고 그냥 울컥했어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쥔 장갑이 눈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넌 이름이 뭐니? 강소은이에요. 소은. 강민재와 같은 성,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다.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 그런데 너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긴 왜 혼자 온 거야? 근처 보육원에서 살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아무도 없어서요. 오늘은 몰래 나왔어요. 눈이 오니까 왠지 여기로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지원은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다. 남편의 미소가 담긴 조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외도로 아이를 가졌다는 말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두려움도, 기대도 뒤섞인 그 눈동자는 지원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럼 지금 어디 갈 데 없니?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긴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혹시 아줌마가 민재 씨의 부인이세요? 지원은 침묵했다. 대답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랑 가족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만하자. 지원은 차갑게 잘랐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속 뒤집히는 거 알지? 소은은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잠시의 침묵. 그때 지원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네, 은행이요? 예. 무슨 건으로? 뭐라고요? 미납 대출금이 3개월째라고요? 지원의 얼굴이 하얘졌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려있다는 현실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소은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 하나. 복잡한 상황. 하지만 그녀의 뇌리엔 다른 계산이 스쳐갔다. 보호자가 되어주면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톤을 낮추며 말했다.
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소은의 얼굴에 약간의 빛이 감돌았다. 정말요? 응, 내일 아침엔 다시 보육원에 데려다 줄게. 지원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지원의 머릿속은 더 차가웠다. 이 아이가 진짜로 민재의 딸이라면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소은은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아줌마 집은 따뜻하겠죠?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결정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향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처럼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유지원의 아파트는 강릉 시내와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 안에 있었다. 오래된 4층짜리 연립주택의 2층,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고 계단 손잡이에는 약간의 녹이 슬어 있었다. 소은은 처음 보는 이 집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괜찮아. 겁낼 필요 없어. 그냥 하룻밤만이야. 지원이 덧붙였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이했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실내는 어둑했다. 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 웃음이 넘쳤을 그 공간은 이제 정적만이 가득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슬리퍼를 꺼내 신으려다 말고 바닥의 먼지를 보고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이 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여긴 오래 손 안 댔어.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그녀는 작은 난방기를 켜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밥은 먹었니?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라면 하나 먹었어요. 지원은 찬장을 뒤적였다. 쌀은 얼마 남지 않았고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 몇 알 뿐이었다. 그녀는 계란을 꺼내 들었다. 계란찜은 어때? 금방 할 수 있어. 네, 저 계란찜 좋아해요. 소은의 목소리에 잠깐 생기가 돌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찌릿했다. 이 아이는 분명 무언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고단함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이었다. 잠시 후 따뜻한 계란찜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떴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요. 지원은 멈칫했다. 엄마,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너무 생생하게 울렸다. 민재가 떠나고 나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일이 드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억누를 수 없었다. 소은아. 네. 엄마가 너에게 아빠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니? 소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은 얘긴 안 했어요. 그냥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 곁엔 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내가 태어난 건 서울에서요. 엄마는 나를 혼자 키웠고 아빠와는 연락이 없었대요. 하지만 언젠가는 날 찾으러 올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민재는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생명을 남기고 떠난 셈이다. 분노와 배신감, 혼란이 그녀의 내면에서 뒤엉켰다. 내 방에서 자렴. 이불이 하나뿐이긴 해도 오늘은 따뜻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소은을 방 안으로 데려갔다. 방 한쪽에는 민재와 함께 쓰던 침대가 그대로 있었다. 지원은 옷장 안에서 겨울 이불을 꺼내어 소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을 나서던 지원은 문틈 사이로 소은이 침대 가장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기도하는 아이처럼. 그날 밤 지원은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소은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민재가 남긴 유품들을 꺼냈다. 그중 하나, 오래된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2010년 4월 3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의 어리석은 실수. 하지만 아이가 있다면, 내가 대신 책임지지 못한다면 누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에 대한 언급. 소은이 말한 나이와도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다. 정말로 당신 아이였구나.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서는 이미 밥 짓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소은은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좋은 아침이야.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소은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 보육원엔 나중에 연락해볼게. 소은의 얼굴에 당황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랐다. 진짜요? 그래. 너도 피곤할 테니 하루 정도 쉬어도 돼. 지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단순한 배려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어제와는 달랐다. 이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소은은 TV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며 작게 웃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작은 웃음소리, 따뜻한 밥,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책임감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이 아이는 내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은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날 밤, 유지원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은의 얼굴이, 그리고 민재가 남긴 다이어리의 문장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과 다이어리에 쓰여있던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누가 안아줄 수 있을까라는 문장은 이상하리만치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들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민재의 글씨는 언제나 정갈했고 날짜를 빠짐없이 적어놓곤 했다. 어느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1년 1월 서울 출장 중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늦은 이야기일까? 유지원은 숨을 죽였다. 다시 만났다는 문장.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민재는 아마도 그 시기에 소은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때부터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녀의 마음에 다시금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는 소은을 향해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졌다. 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의 등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주방에서 나와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가 눈을 들어 말했다. 저, 아줌마. 응.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내도 돼요? 아직 보육원에 가기 무서워서.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소은은 안도한 듯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지원은 병원 근무를 마친 후 곧장 시청에 들러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임시보호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권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녀는 자료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책임질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지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있어.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소은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소은아. 소은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머니의 물건 뭔가 있니?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뒤적여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연보랏빛 천에 유리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건 엄마 이름이에요. 황유리.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유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황유리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민재의 전화통화 중 언급되었던 이름이었다. 그때는 그저 업무상의 지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민재의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다. 오래된 기기를 충전기에 꽂고 전원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몇 분 후 전원이 들어왔고 그녀는 문자함을 열었다. 그 속에는 수년 전의 메시지들이 남아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유리. 메시지 내용 중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민재 씨, 아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결정, 존중해요. 그 순간 유지원의 손이 떨렸다. 진실은 명확했다. 민재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황유리는 그런 민재를 비난하기보단 이해하려 했다. 그것이 그녀를 더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날 밤 유지원은 소은과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소은아. 네.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줄래? 소은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냥 따뜻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집.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목구멍이 메이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소은의 작은 손을 감쌌다. 너는 그런 집을 가질 자격이 있어. 소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둘 사이에 감춰졌던 수많은 감정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유지원은 소은과 함께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이 살아볼래? 소은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당장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내 편이 되고 싶어. 그 순간 소은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유지원은 그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은 많았다. 민재에 대한 상처, 사회적 시선, 법적 문제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눈앞에 이 아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원은 소은을 임시보호자로 등록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망설이다가 받자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지원 씨 맞으시죠? 저는 서초경찰서 소속 형사 박도영입니다. 황유리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유리, 소은의 어머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던 인물.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무게로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요? 유리 씨는 오래전에. 네, 사망한 건 맞습니다. 다만 사망 경위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어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황유리 씨의 딸과 현재 함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은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소은이는 지금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서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도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꼈다. 무언가 단단히 얽히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은은 부엌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고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감춰진 무게를 이제는 그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유지원은 결심하고 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은아, 혹시 내가 기억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줄 수 있을까? 소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많이 아팠어요.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가끔은 숨을 잘 못 쉬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유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날은요? 마지막으로 봤던 날 말이야. 소은은 머뭇거리다 결국 말했다. 그날 엄마가 잠에서 안 일어나셨어요. 저는 계속 울면서 흔들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망울은 금세 물기를 머금었다. 유지원은 조용히 소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남겨진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듯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 박도영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다. 황유리 씨의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서나 의료 기록이 전혀 없어 사회복지기관 측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은이는 당시에 누구와 살고 있었나요? 어머니와 단둘이요. 그리고 엄마 친구 한 분이 가끔 오셨어요. 이름은 잘 몰라요. 형사는 소은이 진술하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지원 씨, 아이의 심리 상태나 기억에 혹시 변화가 생기면 바로 연락주세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아이의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길, 소은은 입을 꾹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굳어져 있었다. 유지원은 아이가 세상과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원에서 돌아와 소은의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이가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은아, 오늘 이야기 힘들었지? 소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너를 도와야 하는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나는 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소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정말로 저를 믿어주시나요? 믿고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에 소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품에 안겨왔다. 지원은 그 작고 연약한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었다. 이 흔들리는 울타리 안에서도 함께 버텨보자는. 다음 날, 지원은 병원에서의 근무 중 상담 심리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소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심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정서적 고정점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공간일 수도 있어요. 유지원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 이상이었다. 그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새로운 결심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소은을 불렀다. 우리 방을 하나 새로 꾸며볼까? 너만의 공간으로. 소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내가 원하는 책으로,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 순간 소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리고 둘은 함께 오래된 벽지를 뜯고 책상을 고르고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다. 방 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 주말 다시 형사 박도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지원 씨 유감스럽게도 황유리 씨의 사망 직전 통화 기록에서 어떤 남성의 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고 민재 씨의 번호였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퍼즐이 이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품고 다가오고 있었다. 형사 박도영의 전화는 유지원의 모든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재의 번호가 황유리의 사망 직전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는 말은 그가 마지막까지 유리와 연락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지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민재는 평생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퍼즐 조각들은 그녀가 알던 남편과 전혀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의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곳엔 몇 년 전 유품 정리 도중 꺼내지 않았던 작은 박스 하나가 있었다. 박스를 열자 손때가 묻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수신인은 유리였다. 봉투는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유리야,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너도 나도 서로를 잊지 못한 채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내 말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계속 나를 무너뜨린다. 내가 만약 갑자기 사라진다면 부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 그녀를 내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길 바란다. 민재.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숨을 삼켰다. 분노, 배신,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민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 편지를 남겨두었다. 그렇다면 민재가 떠난 그날의 사고는 정말로 사고였을까? 다음 날 지원은 병원에 조기 퇴근 신청을 내고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박도영 형사는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형사님, 민재 씨와의 통화 기록 더 확인하셨습니까? 네, 사망 전날 밤 총 3차례 통화가 있었고 마지막 통화는 17분간 이어졌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으로 보아 민재 씨는 그날 강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날 제게 아무 말 없이 유리를 만나러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 그는 터널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지금 보니 일부러 방향을 틀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던 것은 그녀가 아닌 그 아이의 존재였다는 사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가 그 아이를 사랑했다면 그건 죄인가? 그날 밤 지원은 집에 돌아와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새로 꾸민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등 뒤로 비치는 노란 스탠드 불빛에 소은의 얼굴은 유난히 작고 여려 보였다. 소은아. 네. 혹시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무언가 이상한 걸 본 적 있어? 소은은 책을 덮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에 많이 울었어요. 전화기를 던졌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다가 저한테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 전화 혹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들었니? 소은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대답했다. 민재 씨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요. 아빠 이름이라 들었으니까. 그 대답에 유지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민재는 유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고 유리는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 삶을 놓아버렸다. 그 순간 유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아이 앞에서 그 어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앉았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선택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어른이 돼서도 외롭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소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기댔다. 마치 그 말이 기다려왔던 위로였다는 듯이. 며칠 후 지원은 시청에 다시 들렀다.
이번엔 더 이상 임시보호가 아닌 정식 입양 신청서를 들고서였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조용히 물었다. 신청 사유란이 비어있네요. 혹시 간단히라도 써주시겠어요? 지원은 펜을 들어 조용히 적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봄이 되자 서울은 따뜻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병원 앞벚꽃나무는 어느새 연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다. 유지원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침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거실에선 소은이 아침 식탁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놓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단어를 연습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집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입양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주 후 시청으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다. 지원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유지원 씨 심사 결과 김소은 양에 대한 정식 입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등록 절차만 마치시면 됩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문서 한 장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니. 잠시 뒤 그녀는 곧장 소은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소은아.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이름도 바꿔줄 수 있어. 소은은 순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유지원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엄마 성을 따르거나 혹은 내가 원한다면 완전히 새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어. 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니? 소은은 잠시 침묵했다. 책상 위에 있던 연필을 들고 종이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하은. 지원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하은이라는 이름에는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하늘처럼 은혜롭기를이라는 뜻. 어쩌면 아이가 스스로 바라는 삶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그럼 저 이제 하은이에요? 그래, 유하은. 내 딸.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 정식 입양 등록을 마친 뒤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었다. 하은은 그것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나왔다. 벚꽃이 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름이 생긴 날을 잊지 않을게요. 며칠 뒤 병원에선 새로운 일정이 시작되었다. 유지원은 소아정신과 진료 외에도 아동심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학대 피해 아동부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까지 다양한 사례가 모였다. 하은을 이해하고 돌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병원장의 권유였다. 워크숍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아이를 잃었고 어떤 이는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는 입양을 고민 중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강한 의지인지 우리는 매일 아이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그녀는 눈에 띄게 피곤한 얼굴이었다. 혹시 김소은 양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유하은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이, 황유리 씨 딸이 맞죠? 지원은 순간 멈칫했다. 여자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유리 씨와 저 같은 상담 모임에 다녔어요. 그녀가 마지막에 가장 고민했던 건 바로 아이의 미래였어요. 자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누군가 하은을 지켜줄 수 있을까? 늘 불안해했죠. 지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당신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유지원이라는 여자는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면 하은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말에 지원의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날 밤 유리가 남긴 미안하다는 말이 죽음이 아니라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집에 돌아온 뒤 하은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 가족이 뭐예요? 지원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의 미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게 가족이 아닐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그 모습은 어느 부녀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지원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황유리 씨의 형사사건을 재조사 중인 이선우 검사입니다. 새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유리 씨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시죠?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도로변에 누군가 유리를 밀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지만 정황상 단순 추락 사고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드디어 유리의 죽음을 둘러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준비를 해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검사 이선우는 사건 자료를 조용히 다시 펼쳐들었다. 황유리 사망 사건은 2년 전 단순 추락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최근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은 기존 결론에 큰 의문을 던졌다. 화면 속 흐릿하게나마 누군가 유리의 등을 밀치는 장면이 잡혀 있었고 그녀가 추락하기 전 다투는 듯한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다. 이선우는 유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전달한 뒤 그녀를 참고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그날 오후 지원은 하은을 학교에 보내고 조용히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속은 무너지는 듯 복잡했다. 유지원 씨, 유리 씨가 생전에 무언가 위협을 받았다는 말이나 걱정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주 악몽을 꾼다고 했고 누군가를 자꾸 피하려 했어요. 돈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자세히 묻는 걸 꺼렸어요. 저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선우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고 유력 용의자도 특정됐습니다. 유리 씨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자선단체의 고위 간부 정우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우석? 그 이름을 듣자 지원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한 번은 유리가 밤늦게 지원의 병원 앞까지 찾아와 울먹였던 날이었다. 그 사람, 날 협박해.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게 해. 그때 그녀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 사람을 조사하실 건가요? 네,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자금 추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하은 양에 대한 보호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검사의 말에 지원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으로 유리를 잊을 수 없었다. 하은을 위한 진실이자 자신을 위한 정리였다. 며칠 후 하은은 지원의 병원 진료실 옆 작은 상담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색연필, 스케치북, 그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요즘 들어 자주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곤 했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그렸다. 그리고 그림 한 켠에 자신도 모르게 엄마, 나 무섭지 않아 라는 글자를 적었다. 지원은 상담심리사에게 하은의 그림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표현은 어떤 마음의 신호일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들이 감정을 언어보다 이미지로 먼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권은 스스로 안심하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혹시 최근 하은 양에게 달라진 환경이 있었나요? 최근 유리 씨 사망 사건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했나 봐요. 아이가 느꼈겠죠.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했다. 지원 씨, 하은 양은 지금 안정된 세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지금처럼 계속 곁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해주세요. 아이는 그 속에서 위안을 얻을 거예요. 한편 정우석에 대한 수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검찰은 그의 통장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불법 후원금 유용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궁지에 몰리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그건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황유리 씨와는 업무적 마찰이 있었을 뿐 개인적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특히 유리의 죽음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생기자 대중은 분노했고 자선단체는 후원금 폭락 사태를 겪었다. 이 모든 상황을 TV로 바라보던 하은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원에게 물었다. 엄마, 저 사람이 엄마 친구를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지원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은아. 엄마 친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 내 엄마였던 유리 씨는 많은 걸 감추고 살아왔지만 널 가장 사랑했단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군가를 해치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널 지켜야 해. 며칠 뒤 검찰은 정우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증거인멸시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뉴스를 본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드디어 유리야, 너의 시간이 왔어. 그날 밤 하은은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린 마음에도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마주한 탓일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지금은 자신을 품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지원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하은 곁에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나도 나쁜 꿈 안 꿀 수 있어요? 지원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봄비가 조용히 창을 적시던 저녁, 유지원은 차분한 마음으로 민재의 낡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는 생전에 모든 파일을 꼼꼼히 정리하던 사람이었기에 혹시라도 남긴 메모나 자료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부팅된 바탕화면에 보관된 폴더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레터즈라는 이름의 폴더. 평소 메일도 자주 출력해 보관하던 민재가 굳이 노트북에 남긴 디지털 문서란 점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엔 짧은 문서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 제목.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문서의 제목은 하은에게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자 화면에 민재의 글씨체처럼 정갈한 문장이 펼쳐졌다. 하은아, 아빠는 너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편지를 내가 나중에라도 읽게 된다면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널 생각했는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아빠의 실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생명이야. 너를 엄마와 함께 키울 용기를 내지 못한 내가 너무도 부끄럽다. 하지만 너에게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내 존재 덕분에 아빠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 없었고 더 단단해졌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었단다. 아빠가 널 안아줄 수는 없었지만 너를 품에 안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 믿었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가족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빠 민재. 지원은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따뜻한 문장과 담담한 고백이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옥죄던 분노와 배신감을 조금씩 녹여냈다. 민재는 도망쳤지만 동시에 용서를 구했고 무엇보다 하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진심으로 민재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며칠 뒤 하은의 학교에서는 가족 공개 수업이 열렸다. 각 반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부모와 함께 소소한 활동을 체험하는 자리였다. 하은은 수줍게 지원의 손을 꼭 붙잡고 교실로 들어섰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을 자랑하는 날이라고요.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그럼 하은이는 오늘 자랑할 가족이 생겼네? 지원의 말에 하은은 수줍게 웃었다. 교실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색종이를 접거나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은은 지원과 함께 색연필을 골라 자기 자리로 향했다. 한참을 색칠하다가 하은은 종이 위에 사람 2명을 그리고 그 위에 큼직하게 썼다. 우리 가족. 그리고 그 아래 유지원, 유하은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하은아, 엄마랑 이름이 같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됐거든. 그 대답에 교사도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고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그 어떤 법적 증서보다도 확실한 인정이었다. 하은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 공개 수업이 끝난 뒤 2사람은 동네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밖에는 늦봄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다. 하은은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요즘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인데?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느꼈던 외로움.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지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주었다. 정말 멋진 꿈이네. 하은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섰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도영 형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일이죠? 조사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우석은 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민재 씨가 유리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경찰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녀의 보유권 이전을 도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민재 씨는 당시 하은 양을 유지원 씨에게 맡기고자 법률 자문까지 요청한 정황이 있었어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유리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 양이 사망 전날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지인에게 말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은 양을 위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원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유리도 민재도 2사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결국 자신이 그 결실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고 자리에 누웠다. 하은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진실은 항상 슬퍼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은 가끔 아프지만 그걸 마주하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그리고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결은 한결 고르고 평화로웠다. 더는 과거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는 아이의 숨결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빠르게 다가왔다. 바람은 한층 더워졌고 나뭇잎은 더 진한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다. 유지원은 하은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병원 출근 전에 둘이 함께 걷는 시간은 짧지만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날도 2사람은 조용히 동네 뒷산을 올랐다. 하은은 길가의 핀 들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들꽃은 왜 길 한쪽에서만 자라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 그쪽이 햇빛이 더 잘 드니까. 꽃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스스로 알아보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나도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지원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넌 이미 그 방향을 잘 찾고 있어. 며칠 후 지원은 병원에서 인사팀으로부터 한 통의 제안을 받았다. 강원도 지방에 새로 개원하는 아동 전문 심리센터의 초빙 제안이었다. 의료진 부족으로 현지 지역 아동 상담 수요가 급증해 있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는 중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녀에게 익숙했고 하은도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조심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과거의 그림자, 누군가의 시선,
그리고 자주 묻지 않아도 들려오는 뒷이야기들. 지원은 그날 밤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아, 혹시 우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하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멀리요? 응, 바다 근처야. 공기도 맑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너도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면 어디든 좋아요. 그 대답은 예상보다도 성숙했고 지원은 아이가 스스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실감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새로 이사할 집을 보기 위해 강릉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은 서울의 공기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도 따뜻했고 학교도 작은 규모였지만 교사들은 친절했다. 무엇보다 하은의 얼굴에 모처럼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 여기선 밤하늘이 진짜 커요. 지원은 웃으며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별이 서울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였고 하은은 그중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이 우리 집이면 좋겠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집. 그 말은 곧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처럼 들렸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원은 민재의 낡은 일기장과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 그녀는 모든 물건들을 정갈하게 포장해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손으로 쓴 쪽지를 붙였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 그녀는 상자를 들고 한강 다리 아래에 있는 작은 기념 벤치로 향했다. 민재와 자주 앉았던 그 자리.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두 눈을 감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못해준 걸 나라도 끝까지 할게. 하은은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녀는 점차 친구들을 사귀어갔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하은은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학교 숙제로 쓴 자작 동시였다. 나의 이름은 유하은.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만나 햇살을 쫓아가는 이름. 엄마가 불러준 이름. 그래서 나는 잘한다. 지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말했다. 정말 예쁜 시구나. 하은이가 하은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안아줬네. 하은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나를 키워준 것 같아요. 그해 여름, 지원은 드디어 새로운 심리센터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낯선 아이들, 낯선 부모들, 그리고 낯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선택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하은은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얼굴은 햇빛에 조금 그을렸고 웃음은 예전보다 한결 밝았다. 엄마, 저녁엔 우리 텃밭에서 딴 걸로 요리해요. 좋지.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둘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식탁엔 소박한 음식이 올랐다. 창밖에선 매미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웃음이 퍼졌다. 하은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엄마, 우리 이 집에 이름 지어요. 이름? 응, 우리 둘만의 이름.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해 뜨는 집, 어때? 매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 하은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해 뜨는 집. 그들은 그렇게 함께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또 한 줄 완성해 나갔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아침, 해 뜨는 집마당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이슬 맺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유지원은 하은보다 먼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작은 편지를 쓰고 있었다. 하은아, 오늘은 너와 함께한 지 정확히 365일이 되는 날이야. 우리는 어느새 사계절을 함께 지났고 나는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했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줘. 엄마는 내가 무엇이 되든, 어떤 길을 걷든, 언제나 너의 편이야. 편지를 다 쓴 뒤, 그녀는 조용히 봉투에 넣어 하은의 책상 서랍에 꽂아두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시도 없이, 언젠가 필요할 때 아이가 발견하길 바라며. 하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학교에서 연극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한 프로젝트로 각 학급에서 직접 극본을 쓰고 무대까지 준비하는 행사였다. 하은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 짧은 대사를 맡았다. 엄마, 나 목소리 너무 작으면 어쩌죠? 괜찮아. 내 목소리는 내가 진심을 담기만 하면 멀리까지 들릴 거야.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은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대사를 읊조렸다. 누구든 돌아올 수 있어요. 따뜻한 집이 있다면 언제든. 그 대사는 그녀가 연기하는 역할 속 인물의 말이었지만 동시에 하은 자신의 진심이기도 했다.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다. 소박한 무대 위에 아이들이 올라섰고 조명 아래에서 연극이 시작되었다. 하은은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며 무대 한쪽에 섰다. 드디어 그녀의 순서가 왔고 하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입을 열었다. 누구든 돌아올 수 있어요. 따뜻한 집이 있다면 언제든. 순간 강당 안은 조용해졌다. 그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관객들조차도 그 아이의 목소리 안에서 어떤 울림을 느꼈다. 떨렸지만 또렷한 음성. 그 안에는 그동안 하은이 살아낸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발표가 끝난 뒤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왔고 지원은 누구보다 먼저 박수치는 사람들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았다. 정말 멋졌어. 하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나 자신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해 뜨는 집 식탁엔 아이가 직접 고른 감자 스프와 구운 채소가 올랐다. 작은 축하 파티였다. 초 하나를 꽂은 조각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하은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우리 오늘을 우리 생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생일? 응, 내가 엄마 딸이 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니까. 새로운 가족이 태어난 날. 지원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생일. 매년 오늘 꼭 기억하자. 하은은 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도 우리 같이 있기를.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하은은 점차 더 넓은 세상을 마주했다.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하던 눈빛은 이제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빛났다. 어느 봄날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부모를, 형제자매를, 반려동물을 종이에 담았다. 하은은 작은 화분이 놓인 마당과 책을 읽고 있는 엄마, 그리고 해처럼 웃고 있는 자신을 그렸다. 선생님이 물었다. 하은아, 이건 어떤 집이야? 해 뜨는 집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 붙였어? 하은은 대답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기다리는 집이에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의 그림은 복도 게시판 한가운데 걸렸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 그날 밤 하은은 노트 한 장을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내일을 부르는 목소리. 선생님이 추천해준 글쓰기 대회에 제출할 에세이였다. 나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못했고 울어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물었고 내가 대답하기 전에도 이미 나를 불러주었다. 그 이름은 하은. 햇살 아래에서 나는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 나는 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진심이면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말하고 싶다. 괜찮아.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은은 글을 다 쓰고 조심스럽게 지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잘 지내고 있죠? 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달빛이 그녀의 방을 비췄고,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아도 되는 아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품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일을 건넬 수 있는 아이. 그렇게 뜨는 집에는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가고 또 하나의 새벽이 열렸다.